안녕하세요, 리오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철학자와 늑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그리고 제가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동물과 이 철학자 주인공과의 이 유대감이 감명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요거게 이 이야기가 저는 실화인지 몰랐는데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화 사진도 보고 하니까 더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게 된다면 실화 사진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더 와닿는 그런 독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철학자와 늑대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제가 느낀 거는 기질과 육아에 대한 면입니다. 늑대예요. 상대는 늑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육아에 대해서 지금 육아 책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아와 비교가 안 되겠죠. 늑대입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보다는 덜한 그런 늑대고, 그리고 본능이 있는 그런 늑대예요. 늑대를 키우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거, 영장류와 그리고 이 늑대들과 를 비교를 하면서 사람에 대해 탐구를 하고, 그리고 훈련이란 무엇인가 요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육아 책방이니까 어찌 보면 좀 깊은 책인데 요거 얕게 육아에 대해서 얕게 끌어올려서 얕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노예가 되지 말고 책을 도구로 사용하자라는 생각에 입각해서 육아에 이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고, 여기서 어떤 육아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얕게 육아에 대해서만 속속 빼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나눌 것이 굉장히 많은데 34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에는 먹이보다 흔한 보상은 쉴 새 없이 무의미한 말을 던지는 것이다. 착하지, 아이 똑똑해, 이쪽으로, 옆에 아이고 예뻐 등 끝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단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들의 입에 끊임없이 강박적으로 먹이를 주기도 한다. 이 경우 가장 뚜렷한 결과는 살이 찌고 먹이를 주지 않거나 주변에 고양이, 개 혹은 조기 가는 사람들처럼 먹이보다 더 흥미로운 대상이 있으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자, 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포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육아는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에요. 아이들한테 뭘 시킬 때 아이가 딱 얘기를 했을 때 겉으로 그냥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안 듣는다 그랬으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칭찬 카드, 칭찬 스티커, 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쉽고도 간단하고 얕은 그런 방법이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의 실수는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통해서 개를 복종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개를 복종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우리도 아이들한테 요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깔고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이게 상벌에 대한 외부 자극으로 아이들을 움직이는 그런 것에 대한 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면이거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듯이 독서를 왜 하는가 영상부터 내적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적 동기가 아이들을 움직이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살이 찌고 먹이를 주지 않거나 주변에 개나 고양이 혹은 조기 가는 사람들처럼 먹이보다 더 흥미로운 대상이 있으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보상은 항상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거기서 끝이 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적 동기를 가지고 무언가 행동을 하지 않다면,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라면 아이는 그 이유를 모르게 되고 칭찬에만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어떤 실험에서도 아이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행동을 유도했을 때, 어떤 실험에서도 아이들은 모두 보상에 대해서만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아이들에게 육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훈련시킨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복시키는 것을 연상한다. 이는 훈련을 너무 사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발생한 문제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에 굴복해야 하는 지배적이며 자의적인 권위가 아니라 세상이 늑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육. 훈련의 핵심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기싸움으로 굴복시켜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불가피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다. 특히 기싸움의 대상이 늑대라면 지금 다른 선택이 없으니 이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 라는 것을 줘야 합니다. 계속 늑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늑대라고 비유를 해서 저희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늑대를 훈련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훈련시킨다는 것에 있어서, 육아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아이를 굴복시킨다. 내가 오늘 너를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하면서 굴복을 시키는 그런 행태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굴복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는 그런 굴복이 아니에요. 그런 굴복이 아니라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불가피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아이한테 단호하게 얘기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단호해야지 아이들한테 뭐 다른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아이를 조금 사회에 맞게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맞는 말인데 그걸 조금은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굴복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이런 상황은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지 너희한테 어떤 면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맞는 행동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아이에게 알려주라는 것이 아닌 건 아니야 라고 아이를 굴복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주변도 그렇고 많은 TV 영상에도 그렇고 이게 가장 중요한 훈육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얘기로 조금 훈련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제가 늑대와 개를 비교한 이런 모습인데 저희 아이들도 요런 식으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문을 열려면 문고리를 먼저 문 쪽으로 민 다음 돌려서 열어야 했다. 말라뮤타 알래스카 지방에서 썰매개로 쓰이던 대형 견의 경우, 개의 경우입니다. 같은 우리 속에 살면서 6년간 문 여는 모습을 보았지만 혼자서는 문을 열지 못했다. 말라뮤트와 늑대의 혼혈종은 2주 만에 습득했다. 늑대가 좀 섞이면 좀 달라졌습니다. 순수 늑대는 혼혈종이 문 여는 모습을 단 한 번 관찰하고 바로 방법을 터득했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터득할 수도 있어요. 개도 터득하면 되죠. 터득했지만 기술은 달랐다. 혼혈종은 주둥이를 쓰는 반면 늑대는 앞발을 썼다. 늑대는 늑대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파악한 것 같았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겁니다. 내가 문을 어떻게 여는지 단 한 번 보고 하지만 나는 내 상황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된 겁니다. 나는 요렇게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요 방법을 써야겠어 라고 하면서 앞발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 문고리를 문 쪽으로 민 다음 돌려야 되는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를 민 다음 돌릴 수 있을까? 요거를 파악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준비를 한다고 칩시다. 유치원에 가거나 아니면 초등학교에 가야 돼서 준비를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매일 우리는 빨리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왜 빨리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 내가 늦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훈육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아이를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밖에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우산 가지고 가. 아, 가지고 가. 이게 아니라 밖에 비가 오네. 요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문제의 본질, 밖에 비 오면, 내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비에 젖잖아요. 비에 젖으니까 나는 뭘 해야 될까?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산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우의를 입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태워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친구를 어디서 밑에서 만나자고 친구한테 전화를 하든지, 수백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단지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가라, 요거 한 선택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면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금만 얘기했는데 10분이 벌써 지나버려서 빨리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늑대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실수했다고 화낼 일은 아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 브레니는 요 늑대의 이름이에요. 결국 남은 방법은 나에게 협조하는 것이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뭐든지 다 해보게, 모든 방법을 다 해보게 했습니다. 뭐 산책을 가면서 뭐 이상한 데도 가게 해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결국에는 나에게 협조하는 것이, 내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좋구나, 저 보호자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좋구나, 이 상황에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라,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면, 자, 여기는 조금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한 소녀가 나오고, 소녀가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에게 좀 몹쓸 짓을 했어요. 몹쓸 짓을 하고 처벌받아야 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는 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미래에 다가올 생활에 대해서 예절을 미리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기에 의해서 딸에게 몹쓸 짓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아니죠. 이런 상황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논점은 동기가 과연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다. 아버지의 동기 따위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고 오히려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행동임에는 변함이 없다.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윤리의 기준에 있어서 뭐 공리주의나 이런 것에 해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만족을 하는가, 만족성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절대적 기준이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사악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것은 악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본인의 경험과 상관없이, 자기의 동기와 상관없이, 이런 자기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악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배우려면 경험을 해야 되고, 부모와 대화를 해야 되고, 독서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악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악의 보편성을 능력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논한다면 이것은 매우 편리한 변명거리를 제공한다. 내가 몰랐다.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내가 폭력에서 노출되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다. 이거는 매우 편한 변명거리.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불가항력이라고 하면 쉽게 죄를 모면하게 된다. 그렇게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라서 그렇다, 아이라서 그렇지 라는 것이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릴 때입니다. 그것이 지났으면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부모가 알려주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무식도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무리 그 사람의 동기가 옳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됐다 라는 것입니다.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부족한 도덕성을 변명하고 있다는 명징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자기가 약하다는 이유로 도덕성을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한테 그래 너는 아이니까, 그래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잖아 라고 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면 안 돼요. 아이한테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무식도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한테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싶네요. 어떤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한테 뭐 사인펜으로 이렇게 옷에 막 색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인펜을 뚜껑을 열어서 아이한테 뭐 손에 찍거나 뭐 해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부모한테 선생님은 당연히 연락을 했겠죠. 해치는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 부모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 다른 아이한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행동을 했더라도 나쁜 행동을 당하더라도 그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권리가 있다, 네가 당했으면 그대로 대갚아줘라, 이렇게 배우고 사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잊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유를 막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다른 처벌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이 아이한테 자신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이한테 복수를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기가 어떻게 됐건 이 아이가 나에게 먼저 어떻게 했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을 해서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어떤 사람이 수용소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밭을 계속 뭉개요. 어떤 밭을 계속 뭉개면서 나는 이렇게 수용소에 가서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얘들도 이 밭 뭉개는 거 정도야, 감안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라고 작가도 빅터 프랭클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내용이 점점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늑대개가 점점 죽음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로부터 미래를 박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사실 죽음은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니까 내가 죽으면 거기서 더 이상 나는 슬플 일이 없죠. 그렇지만 왜 근데 죽음은 나쁜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미래를 박탈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을 박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물을 마시고 싶은 욕망은 시간이 필요한 점에서 우리를 미래지향적이게 한다. 브레닌이 물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적어도 현재의 순간을 넘어서서 방울 가로지르고 물그릇 앞에 다다르고 그리고 물을 따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고, 미래지향적이죠. 내가 뭔가 성취를 하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말. 아이들한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이가 세상 모든 것은 내 욕망을 충족을 시키려면 미래지향적이다. 나의 노력이 미래까지 미쳐야 되고 그것이 결과가 나와야 되고 거기서 내가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자식을 키우는, 그리고 이런 것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모를까요? 바로바로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을 먹고 싶어, 엄마 내가 물을 먹고 싶어, 바로 가지고 와서
대령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물을 먹는 거예요. 내가 물을 먹고 싶으면 내가 가서 물을 뜨고 물을 먹고,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 나의 노력이 결과가 되고 그 결과가 나에게 성취감이 되고, 성취감만큼 미래지향적이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영원회귀가 나오는데, 영원회귀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에서도 영원회귀가 얼마나 어려우면 첫 문장부터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공경에 빠뜨렸다. 많은 철학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영원 회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늑대의 시간은 내가 추측한 건데 일직선이 아닌 동그란 원을 그릴 것이다. 그들 삶의 각 순간들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들에게 행복이란 항상 똑같은 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다.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는 걸 아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늑대처럼 될 수는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 늑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 내 이 순간이 다시 반복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늑대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철학자가 자기가 뭐 이렇게 보고, 제가 행동하는 걸 보고 자기 관념을, 영원 회계에 대한 관념을 가져왔을 뿐이지, 누가 뭐 이게 어떻게 늑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이 늑대처럼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순간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인간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에 놓여져 있고 이 한순간에 다 뒤섞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현재, 지금 내가 옛날에 그랬어, 아니면 내가 옛날에 그랬더라면 현재가 이렇지 않을 텐데, 미래는 괜찮을 거야,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현재의 모든 순간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행복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복이 영원히 갈까? 현재를 완벽하게 즐기지 못해요. 그리고 이 행복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런 불행이 따라왔어. 이건 행복이 영원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는 없으리라는 개념의 부적절함에 대한 증명이었다. 순간의 개념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이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이와 함께하는 그 순간, 아이들이 옛날에는 뭐 이랬는데 옛날에는 날 잘 따라주더니 지금은 나한테 왜 이럴까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이와 함께하는 이 순간, 아이가 지금은 나를 잘 안 따라주더라도 이 안 따라주는 이 순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와의 행복, 거기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삶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의미라면 의미일 텐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 중에 있다는 것이다. 살면서 만나는 몇몇 순간들, 그 특정한 순간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 순간들이 바로 인생 최고의 순간인 것이다. 살면서 만나는 몇몇 순간들, 그리고 그 안에 속에 있는 그림자 속에서, 그림자는 좀 나쁜 경험들, 이 사람은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계속해도 얻을 게 없는 궁지 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궁지 속에 내몰려야지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충족하면, 결핍이 없으면 계속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결핍이 없으면 계속 나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궁지 속에 내몰렸을 때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살면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궁지 속에 내몰리고 그리고 절망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결핍함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충분히 만족을 했으면 돌아봐도 잘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핍하다면 내한테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할까? 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와서 노을 좀 봐라, 얘들아 노을 좀 봐 라고 했을 때 아름다움에 눈물을 머금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황에서도, 그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아름다움에 눈물을 머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철학자와 늑대라는 면에서 아이들이 늑대죠. 아이들이 그래도 늑대보다는 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가진, 안 좋은 기질을 가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사회에서 바르게 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기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질은 분명히 있어요. 기질은 분명히 있고 아이들이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듯이 기질이 아무리 안 좋다 해서도 그 순간을 즐기면서 아이들과 거기서 뭘 할 수 있는지, 이 기질에서 이 아이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여러분들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육아 책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